2.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 카지모도는 방이 텅 비고 집시 처녀가 이미 그 방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아가씨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처녀를 빼앗아간 사실을 알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놀라움과 슬픔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다 온 성당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집시 처녀를 찾으려고 그는 구석구석 찾아 헤매며 이상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 제 빨간 머리카락을 쥐어 뜯기도 했다. 그때 마침 왕의 친위대 군사들이 마찬가지로 집시 처녀를 찾으려고 의기양양하게 노트르담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카지모도는 안타깝게도 귀머거리였으므로 그들의 비열한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는 집시 처녀의 적은 거짓대라고만 단단히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진해서 트리스탕 레르미트를 그녀가 숨어 있을 만한 곳으로 안내하여 비밀 출입문이라든지 제단의 이중문, 성구실 뒷방까지 열어주었다. 만약 그 불행한 처녀가 아직 그곳에 숨어 있었더라면 그가 그녀를 넘겨주는 결과가 되었으리라.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쉽게 단념하지 않는 그 유명한 트리스탕도 그만 지치고 말았다. 그래도 카지모도는 혼자서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었다.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성당을 돌았다. 탑을 이리저리 오르내리고 뛰어다녀가며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하며 냄새를 맡거나 여기저기 뒤지고 구멍이란 구멍마다 모조리 머리를 디미를 보고 둥근 천장마다 일일이 횃불로 비춰보기도 했다. 절망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있었다. 암컷을 잃은 수컷도 그토록 사납게 울부짖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토록 난폭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것이, 이미 틀렸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카지모도는 얼마 전에 그가 처음 그녀를 살려주던 날 그토록 흥분하여 의기양양하게 뛰어올랐던 그 탑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고개를 떨구고 소리도 없이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거의 숨도 쉬지 않고서 그때 그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성당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친위대 병사들이 노트르담을 떠나 시태를 향해 마녀를 쫓아갔기 때문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몹시 떠들썩했던 이 넓은 노트르담 안에 오직 홀로 남게 된 카지모도는 집시 처녀가 자기의 보호를 받으며 몇 주 동안이나마 편안한 잠을 잤던 방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방으로 다가가면서 그는 어쩌면 그녀를 다시 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다. 낮은 지붕 쪽에 있는 회랑 모퉁이에서 나뭇가지 밑에 있는 새집처럼 커다란 공중 부벽 아래 작게 뚫려있는 창문과 출입문이 붙은 조그만 방이 눈에 띄었다. 그러자 가련한 이 사나이는 완전히 맥이 풀려 비틀거리다 간신히 기둥에 기대었다. 그녀가 혹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수호신이 어쩌면 그녀를 이리로 다시 데려다 주었을지도 모른다. 이 방은 아주 조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했는데 그녀가 없을 리가 없다는 상상을 하며 그런 상상이 깨질까봐 두려워 더 이상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 그래, 그녀는 틀림없이 지금 자고 있거나 기도를 드리고 있을 거야. 방해하지 말자. 그는 혼자 말을 했다. 마침내 용기를 낸 그가 조심스레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까치발을 하고 걸어 들어갔다. 비어있다. 역시 방 안은 텅 비어있었다. 가련한 귀머거리는 완전히 맥이 풀려 천천히 방 안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이불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이불을 떨쳐보고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로로 젓고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횃불을 짓밟아버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한숨 한 번도 쉬지 않고 벽을 향해 전 속력으로 돌진하여 머리를 부딪히고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 뒤 정신이 돌아오자 침대 위로 몸을 던져 그 위를 뒹굴며 그곳에 잠들어 있는 처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자리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었다. 마치 그곳에서 숨이 끊어진 듯 한동안 꼼짝도 않더니 곧 땀으로 범벅이 되어 정신없이 다시 일어나 숨을 헐떡이며 시계추처럼 무섭도록 규칙적으로 벽에다 머리를 들이박기 시작했다. 마치 머리를 박살내 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그러다 그는 완전히 기운이 빠졌는지 다시 쓰러졌으나 무릎으로 기어서 방을 나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는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인적 없는 방을 바라보며 1시간 이상이나 그대로 있었다. 텅 빈 요람과 시신이 든 관 사이에 앉아있는 어머니보다도 훨씬 어두운 얼굴로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한마디 말도 없이 이따금씩 격렬하게 온몸을 떨며 흐느껴 울 뿐이었다.
그것은 눈물 없는 흐느낌이어서 마치 소리 없는 한여름의 번갯불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절망에 빠진 채 몽상의 바닥을 더듬어 집시 처녀를 빼앗아간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를 탐색하다가 문득 부주교가 떠올랐다. 클로드 부주교만이 이 방으로 통하는 계단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또한 부주교가 한밤중에 그녀를 덮치려 했던 것. 첫 번째는 카지모도 자신이 그를 도왔었으나 두 번째는 자신이 그를 방해했던 것 등이 생각났다. 그 밖에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종합하는 사이 부주교야말로 집시 처녀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사람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주교에 대한 그의 존경과 감사와 헌신은 매우 깊은 것이었으므로 그 순간에도 선뜻 그에게 질투와 정오의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았다. 그는 이번 일이 부주교의 소행임을 확신했다. 부주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녹이 등등하여 죽을 만큼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클로드 프롤로가 한 짓이라고 결론 내린 순간부터 그 분노는 방향을 바꾸어 가엾은 귀머거리의 가슴에 고통만 더해줄 뿐이었다. 이렇게 부주교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벽을 올려다보니 노트르담 맨 꼭대기층 북은 바로 건물 뒤쪽을 둘러싼 바깥 난간이 굽어지는 곳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걸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이 그림자는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가 누구인지는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부주교였다. 클로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도 앞은 전혀 보지 않았다. 몸은 북쪽 탑을 향해 가고 있었으나 얼굴은 옆으로 세안강 오른쪽 기슭으로 돌려져 있었으며 마치 지붕들 너머로 무엇을 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부엉이는 곧잘 그런 곁눈질을 한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해 날아가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다. 신부 역시 카지모도를 보지 않고 그렇게 그 머리 위를 지나쳐갔다. 난데없이 부주교가 나타난 것에 깜짝 놀란 귀머거리는 화석이 된 것처럼 꼼짝 않고 서서 그가 북쪽 탑 계단 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탑은 시층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카지모도는 일어나 그 뒤를 쫓았다. 카지모도는 신부가 왜 탑으로 올라가는지 궁금하여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이 가엾은 종직이는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자기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바라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부주교와 집시 처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서로 맞부딪히고 있었다. 카지모도는 종탑 꼭대기에 도착하자 계단 그늘에서 나와 평평한 지붕 위로 나서기 전 부주교가 어디 있는지 조심스레 살폈다. 부주교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종탑 평평한 옥상 둘레에는 덤성덤성 파이게 조각된 난간이 둘러쳐져 있었다. 신부는 노트르담 다리 쪽을 향한 난간에 가슴을 기대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카지모도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의 뒤로 살며시 다가가 그가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내려다보는지 알아보려 했다. 부주교는 다른 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카지모도가 자기 옆에 바짝 다가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여름 새벽, 상쾌한 빛에 둘러싸인 노트르담 탑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파리 광경, 특히 그 무렵의 파리는 매우 근사하고 아름다웠다. 그것은 아마도 7월 어느 날이었으리라.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때늦은 별들 몇 개가 여기저기서 꺼져가고 있었는데 동쪽 가장 밝은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다. 해는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거리는 슬슬 활동을 시작했다. 새하얗고 맑디 맑은 햇빛을 받아 수많은 집들의 동쪽을 향해 있는 면들이 생생하고 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종루의 거대한 그림자가 지붕에서 지붕으로 뻗어나가 그 큰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어졌다. 어느새 발소리와 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도 있었다. 한쪽에선 종이 울리고 다른 한쪽에서 망치 소리가 나고 또 어디선가는 덜그덕거리며 굴러가는 수레 소리가 들려온다. 벌써 몇 줄기 연기들이 여기저기 마치 거대한 지옥의 계곡 틈바구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지붕들의 표면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세안강은 많은 다리의 아치와 섬 끝자락에서 잔물결을 일으키며 은빛으로 아른거리고 있었다. 도시 주위, 즉 성벽 밖에는 소음 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그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안개 너머로 선명하지 않은 평야의 선이나 완만한 산비탈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온갖 소음들이 잠에서 반쯤 깨어난 도시 위에 흩어져 있었다.
동쪽 하늘에는 산을 감싸고 있는 양털 같은 짙은 안개 덩어리에서 뽑아낸 하얀 솜뭉치들이 아침 바람에 날려 하늘을 흘러가고 있었다. 대성당 앞 광장에선 몇몇 나이든 여인들이 우유 항아리를 든 채 노트르담 대문이 부서지고 나비 두 줄기로 흘러 돌바닥 사이의 틈새에 굳어져 있는 것을 서로 가리키며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것만이 지난밤에 있었던 소동의 흔적이었다. 종루와 종루 사이에 가지모도가 붙였던 장작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트리스탕은 광장을 정리하고 시체들을 세행강에 던져버리게 했다. 루이 11세 같은 왕은 학살이 일어난 뒤에는 재빨리 돌바닥을 씻어내고 정리하는 것을 잊지 않는 법이다. 종탑 난간 밖으로 부주교가 서 있던 바로 밑에는 꼬딕식 건물에 많이 솟아있는 기괴한 조각을 한 이무깃돌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 이무깃돌의 벌어진 틈새에는 예쁜 무꽃 두 송이가 산들바람에 지친 듯 서로 나부끼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장난치며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종탑 위쪽 하늘 저 멀리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부주교에게는 이러한 광경 어느 것 하나 귀에 들리지 않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아침 풍경에도 새에게도 꽃에도 무관심한 남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주위에서 그토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드넓은 조망 속에서 그의 시선은 단 하나의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카지모도는 그에게 에스메랄다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부주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발밑 땅이 무너져도 모를 만큼 인생의 가장 격렬한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눈이 어느 한 지점에 꽂혀 있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침묵과 정지 상태에서 어떤 범접도 하지 못할 두려움이 느껴졌으므로 분노로 열받은 종지기마저도 그 앞에선 그저 떨리기만 할 뿐 감히 부딪혀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부주교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고작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는 것뿐이었고 그렇게 하여 이 불행한 귀머거리의 시선은 그레브 광장으로 가닿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부주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1년 내내 늘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돌 교수대 옆에 세워져 있는 사다리였다. 광장에는 몇몇 구경꾼들보다 그보다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었다. 한 사나이가 어떤 흰 물체 하나를 돌바닥 위로 질질 끌고 갔다. 거기에는 또 다른 검정 물체도 달려 있는 듯 했다. 그 사나이는 교수대 아래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만 카지모도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하나뿐인 눈이 먼 데까지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선 군사들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때마침 아침 해가 솟아오르며 눈부신 햇살을 사방으로 퍼뜨리자 파리 시내에 있는 수많은 첨탑들이며 굴뚝이며 가파른 지붕들이 마치 불붙은 것처럼 빛났기 때문이다. 이었고 그 사나이는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카지모도의 눈에 그 사나이의 형체가 뚜렷이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한 여자가 얹혀 있었다. 흰옷을 입은 여자였고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카지모도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보았다. 바로 그녀였다. 사나이는 그렇게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곳에 밧줄 매듭을 걸었다. 이때 부주교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난간 위에 무릎을 꿇었다. 벼랑간 사나이는 근육으로 다져진 굵은 다리로 사다리를 냅다 내질러 버렸다. 카지모도는 아까부터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불쌍한 처녀가 바닥으로부터 4미터 높이 밧줄 끝에 매달린 채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말았다. 그 사나이는 그녀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밧줄은 몇 번이고 빙글빙글 돌았다. 숨이 끊어져가는 집시 처녀의 온몸이 무서운 경련으로 심하게 떨리는 것도 카지모도는 보았다. 그러는 사이 부주교는 고개를 앞으로 쑥 내밀고 눈을 부릅뜨고는 사나이와 처녀를 마치 거미에게 먹히는 파리 같은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처참한 순간에 악마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순간에나 낼 수 있는 그런 웃음소리가 부주교의 창백한 얼굴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카지모도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있었다. 카지모도는 부주교 뒤로 두세 걸음 물러났다가 느닷없이 달려들었다. 억센 두 팔에 온몸의 힘을 실어 그가 굽어보고 있던 심년을 향해 그의 등을 힘껏 밀어버린 것이다. 클로드 신부는 비명과 함께 떨어졌다. 그는 떨어지다가 건물에 튀어나와 있는 이무깃돌에 걸렸다.
두 팔로 죽을 힘을 다해 이무깃돌에 매달려 다시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여는 순간 머리 위 난간 가장자리로 카지모토가 복수심 가득한 무시무시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까마득한 10년, 그 아래 70m 정도 되는 바닥에는 돌이 깔려 있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부주교는 더 이상 비명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다만 기어 올라오기 위해 이무깃돌을 붙잡고 아둥바둥 몸부림칠 뿐 수직으로 뻗은 화강암 위에서 잡을 것도 발디딜 것도 없어 헛발질만 할 뿐이었다. 노트르담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난간 바로 아래에 베을림 기둥이 하나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부주교는 가엾게도 바로 그 요각 위에서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가 매달린 곳은 수직으로 깎아지는 벽이 아니라 발밑이 꺼져 있는 벽이었다. 카지모토가 이대라도 부주교를 구할 마음이 있다면 손만 뻗으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부주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레브 광장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귀머거리는 바로 조금 전까지 부주교가 서 있던 자리에서 난간에 팔을 괜 채 그 순간 그에게 존재했던 온 세상에 오직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벼락 맞은 사내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밖에 보인 적 없었던 눈물이 그 외눈에서 말없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러는 사이 부주교는 고통스레 헐떡이고 있었다. 벗겨진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손톱 끝에서 나온 피가 돌을 물들였으며 무릎은 벽에 부딪혀 벗겨지고 있었다. 옷자락이 이무깃돌에 걸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며 실밥 터지는 소리를 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 이무깃돌 끝이 납관으로 되어 있어 그의 몸무게 때문에 조금씩 휘어지고 있었다. 관이 조금씩 휘어지고 있음을 부주교는 알아차렸다.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다 빠져버리거나 걸려있는 옷자락이 다 뜯겨지거나 납관마저 완전히 휘어버리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뼛속까지 밀려들었다. 그는 이따금 3m 아래쪽의 조각의 형태상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진 좁은 받침대 같은 것을 바라보았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그는 설령 100년 동안 계속된 데에도 좋으니 그 사방 60-70cm 정도 되는 평면에서라도 살 수 있기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발 아래 까마득한 광장을 내려다 보기도 했다. 그곳은 그야말로 깊디 깊은 연못이었다. 얼른 고개를 쳐들었으나 그의 눈은 저절로 감기고 머리털은 하나도 남김없이 바짝 곤두섰다. 두 남자의 침묵은 오싹한 광경이었다. 부주교가 난간 아래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처참한 몰골로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동안 카지모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레브 광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부주교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나마 남아있는 약해 빠진 디딤대를 뒤흔들 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무깃돌을 껴안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꿈속에서 떨어져 내릴 때처럼 배가 기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눈마저 고정된 채 병적으로 멍하게 열려 있었다. 그 사이 차츰 발 디딜 곳이 없어지고 그의 손가락이 이무깃돌에서 자꾸만 미끄러져 내렸고 그럴수록 팔에서도 기운이 빠져 몸무게를 버티기가 힘겨워졌다. 그나마 몸을 받쳐주던 낙관도 휘어지면서 시시각각 아래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아래로 노트르담 바로 옆에 있는 생장 드롱 성당 지붕이 반으로 접은 종이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부주교는 종탑의 조각상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는데 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음에도 두려워하거나 그를 가엾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았다. 부주교 주위는 모두가 돌뿐이었다. 눈앞에는 괴물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고 아래로는 아득한 광장의 돌바닥이 있었으며 머리 위에는 카지모토가 울고 있었다. 대성당 앞 광장에서는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성이며 누가 저렇게 심한 장난을 치는지 궁금하여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올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말소리가 부주교에게까지 들려왔다. 그것은 희미했지만 또렷하게 클로도의 귀에까지 들려왔던 것이다. 저 사람 저러다 목 부러질 텐데. 카지모토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마침내 부주교는 분노와 공포로 거품을 내뿜으며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은 힘을 쥐어짜 마지막 안간힘을 썼다. 이무깃돌에서 몸을 잔뜩 도살했다가 두 무릎으로 벽을 차고 올라 벽 틈새에 손을 넣고 매달려 30cm쯤 기어오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충격 때문에 지금까지 몸을 받치고 있던 납관이 크게 휘어버렸다. 그와 동시에 걸려있던 옷자락이
완전히 찢어지고 말았다. 온몸이 허공에 떠 있음을 감지하고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기운이 다 빠진 손밖에 없었던 이 불행한 사나이는 눈을 감고 이 무깃돌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광장으로 떨어져 내렸다. 카지모도는 그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는 수직으로 낙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주교는 허공으로 내던져지자 처음에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두 팔을 벌린 채 떨어지다가 이었고 여러 번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했다. 바람에 날려 어느 집 지붕 위로 떨어졌고 그곳에서 몸이 부러졌다. 그러나 거기에 떨어졌을 때만 해도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종지기가 내려다보니 그는 다시 필사적으로 손톱을 세워 가파른 지붕을 잡고 오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붕의 기울기가 매우 급했으므로 힘이 다 빠진 그는 떨어져 나가는 기와장처럼 지붕 위를 미끄러져 돌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카지모도는 눈을 들어 집시 처녀가 있는 곳을 보았다. 교수도에 매달린 그녀의 몸이 단말마의 고통 때문에 흰옷 아래에서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다시 부주교에게로 시선을 떨어뜨렸으나 종탑 아래 축 늘어져 있는 그는 더 이상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다. 카지모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오열을 토하면서 말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3. 페비스의 결혼. 그날 저녁 주교의 재판관들이 광장 돌바닥에 있던 부주교의 산산조각난 죽음을 해치울 무렵 카지모도는 이미 노트르담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갖가지 소문들이 떠돌았다. 세상 사람들은 카지모도가 즉 악마가 클로르프롤로 마술사를 약속대로 데려간 것이 틀림없으며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원숭이가 호두를 먹기 위해 껍질을 깨듯이 카지모도가 부주교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그의 육체를 부셔버린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부주교는 성지에 묻히지 못했다. 루이 11세는 이듬해인 1483년 8월에 세상을 떠났다. 피에르 그랭고아르는 운 좋게도 염소를 구했고 다시 비극을 써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점성술과 철학과 건축학과 연금술 등 모든 잡다한 학문들을 조금씩 맛본 뒤 결국 그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연극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소 말했던 것처럼 마침내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다라는 말과 걸맞았다. 그가 거둔 극작가로서의 성공에 대하여 사람들은 1483년 주교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목수 장 마르상과 극작가 피에르 그랭고아르는 로마 교황 특사가 수도에 들어올 때 파리 샤틀레에서 상연한 연극 대본을 쓰고 배역을 정하고 연극에 필요한 분장과 의상을 갖추어 무대를 만들었다. 이에 대한 보수로 그들에게 100리브르를 지불한다. 페비스트 샤토페르 역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결혼을 한 것이다. 이 작품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제11편 4. 카지모도의 결혼.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카지모도는 집시 처녀와 부주교가 죽은 날 노트르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 뒤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에스메랄다가 처형된 날 한밤중에 사형 집행인들은 그녀의 죽음을 교수대에서 내려 관례대로 몽포콩의 지하 무덤으로 옮겼다. 소발의 말마따마 몽포콩은 왕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가장 훌륭한 교수대였다. 탕플 지역과 생마르탱 지역 사이에 있는 파리 성벽에서 300m쯤 떨어진 곳이며 쿠르티우 공원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만한 곳에 언뜻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한 기울기로 주위 10km 정도 되는 곳에서도 눈에 띄는 야트막한 산 위에 독특한 모양의 건물이 하나 있다. 이 건물은 켈트족의 거석비와 매우 닮았으며 여기에도 역시 인간 제물이 받쳐졌다. 상상해보라. 회치를 한 약간 높은 건물 꼭대기에 높이 5m, 폭 10m, 길이 13m쯤 되는 돌로 된 커다란 평행 육면체가 있고 그것에 출입문이 하나, 바깥쪽 난간이 하나, 발코니가 하나 달려있다. 이 발코니 위에 높이가 10m쯤 되는 다듬지 않은 거대한 돌기둥 16개가 이 기둥을 떠받치는 주춧돌과 함께 삼면으로 늘어서 있다. 기둥 꼭대기에는 튼튼한 대들보가 가로질러 있고 대들보에는 군데군데 쇠사슬이 늘어떨어져 있으며 그 쇠사슬에는 모두 해골이 달려있다. 그리고 주변 들판에는 돌 십자가 하나와 작은 교수대 2개가 있는데
이 교수대는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 주위에 자라난 나뭇가지처럼 보인다. 그렇게 펼쳐진 광경 위로는 까마귀가 끊임없이 날고 있다. 이것이 몽포콩이다. 15세기 끝무렵에는 1328년에 세워진 이 살벌한 교수대도 대부분 망가져 있었다. 대들보는 벌레 먹고 쇠사슬은 녹슬었으며 기둥은 이끼가 파랗게 끼어 있었다. 주춧돌은 모두 이염새가 갈라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발코니 위에는 자풀이 무성했다. 건물 윤곽은 끄림칙하게도 공중에 둥실 떠올라 있었다. 특히 밤중에 희미한 달빛이 하얀 머리뼈를 비추거나 저녁야들 댄바람이 쇠사슬과 해골을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흔들대면 한층 공포가 스미는 곳이었다. 이런 교수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일대 전체가 어서서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끔찍한 건물을 떠받치는 주춧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동굴이 만들어져 있었고 다 부서진 낡은 쇠살문으로 닫혀 있었다. 이 동굴에는 몽포콩의 쇠사슬에서 끌어내린 죽음뿐 아니라 파리 시내의 다른 교수대에서 처형된 모든 가엾은 죽음들도 함께 던져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해와 죄악이 함께 썩어갔던 이 깊은 납골당에는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과 죄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뼈를 묻으러 왔다. 몽포콩에서 최초로 처형되었으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앙게랑 드 마리니를 비롯하여 역시 정의로운 자였으나 처형된 콜린이 제독으로 마지막을 아릴 때까지 차례로 이곳에 뼈를 묻었던 것이다. 카지모도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것 말고는 아는 바가 없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되는 사건이 있은 지 어림잡아 2년 아니면 1년 반쯤 지났을 때 사람들은 이틀 전 교수형을 당한 올리비에 르땡의 죽음을 찾으러 몽포콩 지하 동굴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는 이틀 전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샤를 8세가 특별 사면을 내려 훌륭한 장례를 갖추어 생로랑 성당 묘지에 묻으라는 허락을 내렸던 것이다. 사람들은 섬뜩한 해골들 사이에서 두 개의 유골을 발견했다. 그것은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유골 하나가 다른 유골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다. 유골 하나는 여자였는데 전에는 흰색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천으로 만든 옷 조각이 아직 몇 군데 남아있었다. 그 유골 목에는 초록색 유리구슬에 작은 주머니가 달린 호박구슬 열매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런 물건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서 사형 집행인들도 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 같다. 또 그 유골을 꼭 껴안고 있는 다른 유골은 남자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등뼈가 구부러지고 머리는 어깨뼈 속에 파묻혀 있으며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보다 짧았다. 또한 목뼈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교수형을 당한 시체가 아닌 것이 확실했다. 다시 말해서 그 유골의 주인은 여기까지 찾아와 죽은 것이다. 이 유골을 꼭 껴안고 있던 유골로부터 떼어내려 하자 그것은 순식간에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예,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참 슬프네요.